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댓글에서도 이야기했듯 흑표 전차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드디어 1차 180대 전차를 수출한 것에 이어서 2차로 180대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2차 계약에는 바로 흑표의 개량형인 흑표 PL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표 PL은 무게는 61톤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방어력도 대폭 높아지는 등의 개량은 물론 능동 방어 시스템과 RCWS 그리고 드론 제머를 탑재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기존 흑표보다 성능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흑표 PL이 나온다는 건 결론은 더 이상 우리 육군이 보유한 흑표 전차가 최강의 흑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폴란드에 수출하는 흑표 PL처럼 우리 군이 보유한 흑표도 개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흑표를 개량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흑표를 블록 1과 블록 2 2차로 나누어서 개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표 전차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한화가 미국에서 사들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 선소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네요. 현재 미국의 필리조 선소는 그 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고 지금 연간 1.5척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건조 능력을 2배 그리고 2030년까지 10배로 늘린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미국 지원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조 선소가 드디어 미 해군의 함선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필리조 선소는 건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도크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식의 최신 방식으로 새로운 도크를 건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천무 수출은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한화는 이집트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한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실상 천무도 구매하기로 하면서 포병 시스템을 우리나라 무기로 전량 교체하게 됩니다. 이번 천무 도입은 기존까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이집트의 무기 도입선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알려지기로는 이집트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 등 다국적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고 이집트의 무기 수입량의 41%를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러시아산 무기 수입이 힘들어지자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천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무기를 이집트에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사업에 우리 한화와 현대가 원팀을 만들지 못하고 각각 별도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사업에 이어서 폴란드 사업에서도 현대와 한화가 원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제안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 우리 현대와 한화가 각각 폴란드의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별도의 제안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안서만 보낼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어서 폴란드에서도 원팀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다만 아직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현대와 한화 중에서 어느 회사가 중심이 되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원래는 한화에서는 장보고 3급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었고 현대에서는 장보고 3급과 함께 현대가 개발하고 있던 2000톤급 수출형 잠수함까지 두 종류의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폴란드에 보내는 제안서에 어느 회사에 어떤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캐나다에 이어서 폴란드에서도 원팀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유럽의 폴란드에 대한 특별 지원에 대항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폴란드에 특별금융 지원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서 폴란드 사업에 우리가 채택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될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유럽 회사가 아직까지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흑표 전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해주는 흑표 PL은 기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흑표 전차에 비해서 그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특히 RCWS와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무인기 제머 등이 탑재되는 건 물론 전차의 무게도 55톤에서 61톤으로 증가를 하면서 방어력도 대폭 증가하는데요. 그럼 폴란드의 흑표 PL은 방어력이 어떻게 증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전면 장갑이 기존 기본형 흑표가 700mm급 방어력을 가진다면 흑표 PL은 800mm급 방어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측면 장갑도 강화되어서 코넷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을 빼고는 물리적으로도 적의 대전차 로켓이나 소형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요. 특히 지뢰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흑표는 지뢰 방어력이 레벨 2로 대략 5kg급 경량형 대전차 지뢰까지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전차 지뢰는 보통 무게 10kg에 폭약량이 8kg으로 그 폭발력이 더 크고 우리의 흑표전차는 이런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흑표전차는 유기압 현가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서 기존 많은 전차들이 사용하는 토션바 방식이 전차의 하부에 토션바가 지나기 때문에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에 반해서 방어력을 향상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흑표전차에는 제대로 된 지뢰 방어 능력이 없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폴란드는 지뢰에 대한 방어 능력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흑표 PL은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레벨 3급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흑표 PL 전차의 차체 높이가 20cm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폴란드 현지 병사들이 지금 우리 흑표 전차의 조종석 탑승 공간이 너무 좁다는 지적을 해와서 전차의 차고를 20cm 더 키워서 전차 차체 전방에 있는 조종석의 탑승 공간을 더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흑표 PL은 기존 흑표 전차를 개량해서는 만들 수 없는 전차로 특히 포탑은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이고 차체도 조정석 때문에 20cm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존 흑표 전차를 개량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 전차를 개량한다고 해도 흑표 PL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솔직히 특히 폴란드의 흑표 PL은 기존 흑표에 비해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되어서 무게가 61톤으로 증가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흑표 전차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계획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흑표 전차를 어떻게 개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우리 군은 2023년 7월에 흑표 전차 성능 개량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고 그리고 작년인 2024년 전반에 선행 연구 그리고 2024년 후반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에 따르면 흑표는 블록 1과 블록 2 두 번에 거쳐서 개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한 번에 개량을 하지 않고 두 번에 거쳐서 개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흑표 전차 4차 양산을 진행 중이고 4차 양산은 2028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흑표 전차의 생산은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K3 전차가 나올 때까지 신규 전차를 생산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K3 전차는 잘해야 2030년대 후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10년 정도의 전차 생산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물론 그동안의 해외에 우리의 흑표 전차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은 신규 전차에 대한 국내 수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흑표 전차를 개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우리 흑표 전차에 적용할 장비들이 2029년까지 개발이 전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흑표의 개량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개발한 다음에 흑표의 개량에 들어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개량이 가능한 부분은 1차로 개량을 하고 나중에 개발되는 장비들은 2차로 개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록 1의 개량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 1의 개량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단종된 부품을 교체하게 되고 당연히 12.7mm RCWS와 그리고 무인기 제머가 탑재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LIG에서는 적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지향성 제머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머는 당연히 지향성 제머이기 때문에 적 무인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제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탐지 장비와 함께 탑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인기 탐지 장비와 연동이 되어서 적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RCWS를 현대로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선행개발 사업으로 LIG가 사업자가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 흑표의 개량에 LIG의 제품이 탑재된다고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도 자체적으로 LIG와 똑같은 지향성 제머를 개발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화는 기존부터 우리 군의 RCWS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RCWS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것도 개발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RCWS는 무인기 요격 능력이 있는 모델이 무인기 제머는 지향성 제머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향성 제머는 최대 2km 거리에서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고 RCWS는 400에서 500m 거리에서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적 무인기 요격에는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30mm 체인건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RCWS를 30mm 체인건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30mm 체인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약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흑표에는 12.7mm RCWS가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개량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 개량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능동방어 시스템과 그리고 한국판 아이언비전, 그러니까 전차의 내부에서 360도 전차의 외부를 시연해주는 장치를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개량 사업의 핵심은 바로 흑표 전차의 무인화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확히는 앞으로 흑표 전차와 K-21 장갑차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기갑 차량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네,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기갑 차량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는 게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흑표와 K-21에만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했고, 정확히는 이 두 기갑 차량에 탑재되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흑표에는 적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한 MEFP탄을 발사하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가고, K-21에는 보병과의 합동작전을 고려해서 MEFP탄에 비해서 주변에 주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폭풍형 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피스트와 비슷한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이언피스트는 우리가 호주를 위해서 개발해준 레드백 장갑차에 들어가는 능동방어 시스템이죠. 그래서 두 기갑 차량에 들어가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DIRCM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분명 능동방어 시스템도 최대 요격각이 70도로 웬만한 무인기와 대전차 미사일은 능동방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코넷은 물론 대부분의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는 미국의 제블린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동방어 시스템도 70도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특히 제블린은 최대 입사각이 90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제블린도 대부분의 경우 입사각은 70도 이하이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제블린의 입사각은 제블린을 발사하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블린의 최대 사거리는 4km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제블린이 발사되는 거리는 1km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km 이하의 거리에서 제블린을 발사하게 되면 제블린의 입사각은 70도 이하가 되어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제블린을 목표해서 1km 이상의 거리에서 발사하게 되면 입사각이 7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1km가 안 되는 거리에서 제블린을 사용하지만 만일 능동방어 시스템이 일반화되면 당연히 제블린 사수들도 이걸 고려해서 제블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블린뿐만 아니라 우리 LIG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개발해준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 등 일부 미사일들도 입사각이 70도가 넘는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을 전부 방어할 수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런 상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DIRCM을 흑표 전차에 탑재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DIRCM으로 적 대전차 미사일의 열영상 시커를 교란해서 70도 이상의 고각으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흑표의 핵심 개량 내용은 흑표의 무인화입니다. 이게 무인화가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고요. 쉽게 흔히들 말하는 유무인 복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소에는 유인으로 사용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인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통해서 항상 적군이 선두 전차를 가장 먼저 노린다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 지뢰지대로 의심되는 지역 등을 이동할 때도 그러하고요.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항상 가장 앞서서 나가는 전차는 적에게 피격당하게 되거나 지뢰에 의해서 파괴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차를 마치 거북이처럼 만들기도 했지만 그런 방법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전차라는 건 육군이 보유한 기갑 차량 중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도 가장 앞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전차를 무인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기능을 흑표에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도 한화의 홍보 능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K9 자주포가 무인화된다는 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K9이 무인화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흑표가 무인화된다는 건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흑표의 무인화와 K9 자주포의 무인화 사업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인 2024년 11월경에 K1 전차와 K9 자주포를 무인화해보는 기술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고 충분히 전차와 자주포를 무인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번에 우리 군은 K9 자주포에 각종 센서를 달아서 무인으로 운용하는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 게 K1 전차에 각종 센서를 달아서 무인으로 운용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인 K1 전차 한 대와 무인 전차를 운용할 조종 전차 한 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한마디로 조종을 하는 전차 한 대가 아무도 타지 않는 무인 전차를 직접 조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무인화는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K9 자주포의 무인화 사업은 알고 있는데 흑표 전차의 무인화 사업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홍보하면 한화가 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흑표에 무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것에 반해서 K9에 무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흑표 블록2 사업은 능동방어 시스템과 DIRCM 장착, 그리고 유무인 복합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흑표 전차의 개량은 1차인 블록1은 흑표 4차 양산이 끝나는 2028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2차 블록2 개량은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과 DIRCM, 그리고 무인 흑표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흑표는 앞으로 특히 실질적인 방어력이 대폭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일이 개량되어도 여전히 아쉬운 점은 물리적 방어력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흑표 전차의 개량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특히 1차 블록1은 어느 정도 확정이지만 2차는 확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2차 사업의 물리적 방어력 향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망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측면 방어력이나 전면 방어력은 높이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지뢰 방어력은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지뢰 방어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 흑표 개량 사업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도 앞으로 개량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력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흑표가 최신 5세대 전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번 개량에는 원래는 흑표에서 무인기를 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무인기의 운용도 포기되었고 그리고 130mm 포로 업건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뢰 방어력을 높이는 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흑표는 개량이 되겠지만 여전히 개량되어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빨리 K3 전차가 나와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K3 전차의 도입을 앞당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흑표의 개량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개량되는 게 어딘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이라도 흑표가 개량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개량을 통해서 무인기와 적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 대폭 높아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흑표 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